마이크 켜져 있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미나는 실감 콘텐츠 포럼의 제조분과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미나 전체적인 이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명지대 김정수 교수이고요. 오늘 세미나는 제조 분야에서의 디지털 트윈 기술 그리고 실감 콘텐츠 기술 적용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두 분의 발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분의 토론자가 참여해 주셔서 같이 이제 우리가 토론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내용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유튜브 창 아래에 있는 댓글 창에 표시를 해 주시면 요것들이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서 나중에 패널 디스커션을 할 때 그렇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시간이 조금 이제 5분 정도 지체가 됐는데, 첫 번째 발제자로 전자기술연구원의 이경택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XR 기술과 디지털 트윈 기술의 전반적인 동향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경택 센터장님에게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이경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그 XR 기술, 실감 기술이라고도 하는데 XR 기술과 특히 이제 제조 분야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5G가 상용화되었고 또 시장에 AR, VR 그 디바이스들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개선이 되고 있고 보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실감 콘텐츠를 더욱 실감나게 그렇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비대면 산업이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데 비대면 산업의 핵심 기술로 실감 기술이라고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감 콘텐츠 이 시장이 앞으로도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할 거라고 그렇게 많이들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감 산업뿐만 아니라 이 기술이 타 산업, 특히 이제 제조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융합이 되면서 그 산업의 어떤 혁신을 일으키고 신시장을 창출하는 그런 이네이블러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XR 기술에 대해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XR 기술은 이제 현실과 가상의 이제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가상의 완전히 이제 가상 환경을 이제 VR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완전히 현실 세계의 어떤 디지털 객체를 단순하게 이제 오버레이하는 그런 거를 이제 AR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그러니까 혼합된 형태, 즉 이제 컴바인된 형태, 현실과 가상이 결합이 되고 여기서 서로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환경을 MR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체를 통칭하는 걸로 이제 XR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XR은 또 확장 현실이라고도 하는데 저희가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험하기 어려운 세계 그리고 경험이 불가능한 그런 것까지 확장해서 경험이 가능한 그런 의미로 확장 현실이라는 단어로도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XR 기술, 실감 기술이죠. 원래는 이제 실감 기술이고 이 실감 기술이 어떻게 이제 구현이 되냐, 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AR, VR, MR 이렇게 해서 XR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기술 범위를 보면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 가시화, 인터랙션, 플랫폼 이렇게 크게는 네 가지 분야로 되어 있고 이 실감 기술의 특징은 3I라고 하는데 이제
이 이머시브 이제 몰입감인 거죠. 가상 세계와 같이 어떤 그 사용자의 이제 오감을 자극해서 현실감을 이제 극대화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용자와 컨텐츠 혹은 가상 세계와 실세계가 서로 이제 그 연동하고 인터액션이 일어나는 인터랙티브의 특징이 있고, 또 AI가 이제 융합이 되면서 지능 정보를 이렇게 제시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나 의료, 국방, 안전, 도시 이런 타 산업에 이렇게 적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범위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현실 데이터죠. 현실 데이터를 생성하고 획득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생성 획득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표현되고 가시화되는 부분, 그런 분야가 있고, 또 컨텐츠를 조작하고 서로 연동하는 그런 이제 상호작용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서비스하는 그런 플랫폼 기술로, 이렇게 크게 4가지 기술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XR 기술 성장의 동인이라고 이제 제가 3가지를 뽑았는데요.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5G 이 네트워크 환경이 이제 구축이 됐다. 이 5G는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 여기서 방대한 데이터는 20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아주 빠르고 실시간이라는 게 이게 결국 저지연, 초저지연을 얘기하는데 거의 촉각 수준의 반응 수준의 1ms 이내에 이렇게 저지연으로 큰 다량의 데이터들을 전송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실감 콘텐츠가 이제 양이 굉장히 방대한데, 그런 방대한 데이터를 굉장히 초저지연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제 마련이 됐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감 기술은 아니지만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이제 활발히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 이제 물리적 사물이나 어떤 설비들을, 이런 것들을 트윈, 동적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트윈을 만들고, 그 트윈을 이용해서 어떤 현실 세계에 대한 예측이나 최적화 운영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어떤 가시화하는 기술로 XR 기술을 사용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제 단순히 가시화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가지 영역을 이제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디바이스입니다. 디바이스가 많이 시장이 나왔습니다. 저희 11월 정도면 그 MS의 홀로렌즈 2도 저희 이제 런칭이 이제 계획이 되고 있고, 또 거기 원래 이제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무겁고 또 성능이 이제 많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성능 좋은 디바이스들도 많이 가볍고 이런 디바이스들이 시장에 나와 있고, 또 제조업에 특화된 디바이스들까지 이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실감 콘텐츠가 확산되는 데에 이런 큰 세 가지 흐름으로 지금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워딩을 조금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제 트윈 쪽에서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저희 실감 콘텐츠 쪽에서는 이런 XR 트윈이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용어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디지털 트윈의 발전 단계, MS가 제시한 발전 단계를 보면 현실 세계에 대한 복제, 그리고 그걸 이용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모니터링, 제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XR하고 이제 인공지능으로 발전 단계를 보고 있고, 저희 이제 과기부의 디지털 콘텐츠과에서 정의하는 이제 XR 트윈이라는 기술은 실제 수준, 실제의 어떤 그 자산에 대해서 형태와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3D 이제 콘텐츠, 여기에는 이제 사물, 공간, 환경을 3D 콘텐츠로 생성해서 이것이 실세계와 가상 세계가 서로 융합된 환경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것이 연동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가시화하고 실감화하는 그런 기술로 XR 트윈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쪽에서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희 쪽에서 XR 실감 콘텐츠 쪽에서는 이제 XR 트윈이라는 워딩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제 그 획득이라는 부분에 실 공간에 대한 어떤 그 설비와 환경 공간 전체를 센서를 통해서 전체를 획득해서 트윈을 만들고 그 트윈을 통해서 시뮬레이션하고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 그것이 이제 사용자와 인터랙션을 하고 물론 이제 가상 공간과 실 공간이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전체를 이제 XR 공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XR 시장 전망이 되겠습니다. 소두에 제가 이제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년도 이것도 예측치인데 이제 300억 정도 달러가 됐고 2025년도에 5천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성장 그리고 이게 75% 정도 성장률을 보일 거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하드웨어도 보면 주로는 이제 여태까지는 VR 기기의 시장이 이제 컸는데 2023년도에 보면 AR 시장이 더 이제 커질 거라고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AR 시장이 앞으로는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의 그 평균 성장률을 거의 보지를 못하는데 190% 정도로 IDC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 XR 기술 동향을 좀 보기 전에 먼저 이제 가트너에서 이제 예견하는 그 기술을 보게 되면 가트너에서 그 이머징 테크놀로지로 AR 기술이 처음 나온 게 이제 2004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2004년도 지금 2018년도까지 보면 한 15년 정도 AR이 계속 이제 등장을 했고 VR은 2007년도에 이제 버추얼 월드라는 이제 단어로 워딩으로 이제 등장을 했는데 2017년도까지 있다가 18년도에는 이제 사라졌어요. 그 VR이라는 건 이제 사라졌고 18년도에 이제 AR, MR이 나왔다가 19년도 되면 이제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20년도에도 이제 없는데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들진 못지만 이게 이제 개별 기술이라기보다는 어떤 융합된 기술로 이렇게 봐서 10대 전략 기술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AR, VR. 보게 되면 19년도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나오고 이머시브 익스피리언스라는 단어로 이제 AR, VR이 이제 핵심 기술로 들어갔고 22년도에는 이제 멀티 익스피리언스 그리고 휴먼 어그멘테이션 이렇게 지금 그 전략 기술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AR, VR이 이제 단순 이렇게 독립적인 기술이라기보다도 이런 AI라든가 엣지 컴퓨팅 뭐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된 형태로 같이 창출을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이제 기업의 70%가 이제 몰입형 기술을 테스트하고 그 중에 한 25% 정도는 생산에 배치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휴먼 어그멘테이션 여기에 이 기술의 이제 AR, VR이 핵심인데 여기 이제 인간의 인지하고 그리고 신체적 능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기술로 자리 잡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크게 이제 네 가지 기술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제 생성 쪽입니다. 콘텐츠를 생성하는 쪽인데 이거는 대부분 어떤 객체에 대한 뭐 제조업으로 말하면 이제 어떤 설비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설비를 얼마나 실사 수준으로 이 생성을 시키느냐 그런 게 이제 화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다중 시점 매칭 방식이라기는 하고 라이다 방식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다중 시점은 여러 개의 2D 사진을 통해서 3차원을 이제 복원하는 그런 기술이고 라이다 방식은 이제 레이저를 이제 빛을 쏴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하고 방향, 속도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공간을 구성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공간 구성하는 디바이스들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좀 저렴한 거로는 이제 엣저 키넥트 DK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TOF 방식, 그러니까 아까 라이다 방식이고, 인텔에서는 이제 스테레오 방식, 두 장의 RGB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로 이제 복원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좀 더 이제 자율주행에서 이제 주로 사용되는 기기인데, 자율주행에서 이제 물체 인식하려고 만든 거긴 하지만 공간 복원에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벨로다인의 라이다 제품이 있고, 좀 더 이제 고가 제품,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합치면 1억이 넘어가는 그런 제품인데, 파로나 라이카 같은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광대역이고 굉장히 정밀도가 높은 걸로 해서 이런 건축에도 사용되는 그런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현 공간 혹은 실 공간에 있는 객체나 설비나 이런 것들을 통째로 이렇게 복제해내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올해 아이패드에도 이렇게 라이다가 들어갔습니다. 라이다가 들어가서 아이패드 올해 거를 사시게 되면 이렇게 작은 공간은 이렇게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래서 실생활에서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제조업에서 말하는 거는 굉장히 조금 이제 그 성능이 좋은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복제를 하는 그런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렌더링하고 이제 디스플레이 기술이 되겠는데요. 이 기술은 이제 가시화하는 기술이죠. 가시화하는 기술의 크게는 이제 두 가지가 렌더링하고 이제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렌더링은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고, 디스플레이는 이제 하드웨어 기술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렌더링은 어떤 데이터들은 이제 실시간이지, 여기서 이제 어떤 데이터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3D로 이제 복제한 그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보면 어떤 설비의 단면이라든가 혹은 투시를 해서 설비의 설비를 보여주는 거, 혹은 분해라고 해서 분해 렌더링이라고 해서 설비를 전부 분해해서 이렇게 렌더링하는.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방대하기 때문에 렌더링을 실시간으로 어떻게 빠르게 보여줄 수가 있냐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술들 개발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사용자에게 이제 보여주려면 가시화 할 텐데, 이제 디스플레이가 필요할 텐데, 이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자체의 성능을 높이는 그런 기술 개발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상도를 높인다든가, 시야각을 높인다든가, 그리고 이 MTP라고 해서 이게 그 지연이 발생하게 되는데, 머리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제 지연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멀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MTP를 최소화하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또 이제 좀 밝은 데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이게 핸드폰도 잘 안 보일 텐데, 그래서 휘도를 높이는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이 현재 이제 많이 기업들이 기술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경량의 어떤 광시야각, 그리고 높은 휘도를 보이는 그런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개발을 국내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이제 컴퓨팅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 디바이스의 컴퓨팅이 능력이 커지면 이제 무거워지니까 5G 엣지 이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컴퓨팅은 엣지에서 처리하고 실제로 보여주는 것만 이제 디바이스에서 함으로써 경량화하는 그런 기술들도 현재 최근에 이제 기술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랙션은 이제 사용자하고 컨텐츠와의 인터랙션, 혹은 실세계와 가상세계와의 그 인터랙션,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될 텐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위치라든가 시선, 그리고 동작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추적하고, 그리고 뭐 눈동자를 추적해서 관심도를 분석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기술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6DOF 기술 구현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인사이드 아웃 트래킹, 디바이스 자체에서 이제 사용자를 트래킹하는 기술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IMU 센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비전 센서를 이용해서 비전을 통해서 혹은 그 두 개를 이제 결합해서 정확한 이제 사용자의 위치를 이제 추적하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기술 개발하고 있고, 또 아이 트래킹 기술도 사용자가 이제 인터페이스로서의 아이 트래킹, 그리고 사용자의 어떤 관심 이런 것, 그런 쪽으로 아이 트래킹 기술도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플랫폼 기술인데요. 플랫폼에는 여기는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렇게 쉽게 제작하는 거죠. 콘텐츠를 아주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술, 제작에 관련된 플랫폼 기술, 그리고 저희 이 XR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이제 적용이 될 텐데, 그 적용하는데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화하는 그런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 공유 플랫폼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다자 간의 원격지에서 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엣지 클라우드 플랫폼은 말씀드렸던 엣지에서 컴퓨팅 높은 거를 처리하고 그거를 초저지연으로 전송하는, 스트리밍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개발 플랫폼입니다. 손쉽게 빠르게 누구나 쉽게 어떤 코딩, 비코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작 플랫폼들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협업 플랫폼으로는 이제 크게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다이나믹 365로 이제 많이 제품이 나와 있고, 리모트 어시스트라는 제품이 나와 있고, 최근에 이제 PTC가 이제 제조업 쪽에 많이 이렇게 특화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많이 시장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뷰포리아 척이라는 이런 협업 공유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 근데 이게 이제 현재 수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단순한 그 객체를 이렇게 투영하는 거, 오버레이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말씀드렸던 이제 투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제 실사의 어떤 투인을 개발하고 그 투인을 이제 가시화하는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개발이 진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플랫폼은 초기 시장은 이제 주로 이제 구글하고 애플의 이제 그 개발 키트가 모바일 시장의 어떤 성장을 이제 주도했다고 보면, 이제 제조 쪽에서는 이제 PTC의 뷰포리아의 이 개발 플랫폼이 제조 쪽에서는 좀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인데요. 이거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디지털 트윈은 이제 GE에서 처음 이제 도입을 했고, 여기 이제 프레딕스를 자사의 어떤 솔루션으로, 최적화하는 솔루션으로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범용적으로 이렇게 사용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도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거의 막판에 좀 실패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투인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이제 도메인 날리지가 필요하고 도메인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범용적인 제품이라기보다는 그 날리지가 있는 사람들이 투인을 개발해서 최적화하지 않으면 사실 뭐 공정 최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범용 제품으로 해서는 조금 힘들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몇 업체들은 그 이제 설비에 대한 날리지 있는 사람들이 직접 이제 투입이 돼서 개발을 많이 국내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투인을 만들고 최적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 이제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많이 이제 시도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다소는 이제 3D 관련돼서는 여기 이제 글로벌 시장 이제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멘스, 실제로 지멘스는 이제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래서 그 XR 기술 간단하게 뭐 기술에 대한 정의하고 범위하고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 기술이 아까 융합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제조업에 어떻게 융합이 되고 있고, 또 좀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조 분야에 XR 기술이 도입이 되는 배경이 되겠는데, 제조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이거는 이제 공장 자동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자동화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고, 무인화, 사람 없이 그냥 자동화하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생산성 이제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디지털 트윈이 오면서 어떤 실시간 예측, 그리고 정밀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최적화, 공정 최적화를 이루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빠진 게 이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장이더라도 완전한 무인화는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비가 고장 나면 사람이 관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현장에서 디시전 하는 건 또 역시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사람에 대한 그런 휴먼 팩터들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자동화가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XR 트윈 기술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XR 트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작업자의 생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강하고, 그리고 또 작업자의 안전 뭐 이런 거를 강화하는 그런 기술로서 XR 트윈 기술이 사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5G 얘기도 잠깐 했지만 5G 얘기하면서 이 도입이 되면서 가장 이제 많이 그 시장이 커질 걸로 예상하는 게 이제 제조업 분야입니다. 19% 정도로 가장 크고, 그래서 제조업에 5G가 도입이 되고, 그래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그리고 제조기업들이 스마트 공장으로 이제 전부 확대를 도입을 하고 있고, 그런 거에 반해서 제조업의 이제 어떤 생산성 향상에는 뭐 거의 이제 정체가 된 거죠. 공장 자동화에 따르면. 그래서 좀 더 생산성 향상을 하려면 휴먼 팩터를 이제 고려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R 트윈의 어떤 운영 시스템의 시장에서의 요구가 이제 많이 일고 있고, 실제로 이런 기술 개발들이 국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실사 수준의 거의 그 동일한 그런 트윈을 개발하고, 이것과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해서 생산성 향상은 물론 제조 기술 혁신하는 거, 여기는 이제 실시간 연동해서 3D 가시화를 하고, 그리고 어떤 의사 전달, 피드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로 이 핵심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XR 기술이 이제 도입됨으로써의 장점을 이제 5가지를 저희가 뽑아봤는데, 이제 크게 이제 생산성 향상은 말씀드렸습니다. G가 AR 매뉴얼 통해서 이제 34% 향상이 됐고, 유지 보수가 이제 10% 감축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됐고, 또 국내에는 이제 현대 자동차가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버추얼 개발 프로세스를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중에 이제 본격 가동이 되면 신차 개발 기간이 20% 정도 단축이 되고, 비용이 15% 정도 줄일 거라고 이제 기대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나온 수치는 아니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XR 기술이 이제 QA 어떤 그 QA 쪽의 퀄리티에 대한 보증 쪽에도 이게 어떤 신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제 작업자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부분에서 교육 훈련을 통해서 교육 시간을 단축하고 한 50% 정도를 단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교육 효과도 30% 이제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효과를 향상시키고, 다음이 이제 작업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이제 세이프티인데, 안전성 향상에도 XR 도입으로 70% 정도 감소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이런 항공 제조 업체에서도
안전에 대한 공간을 확보하는 기술로 이제 XR 기술을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숙련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요구가 되고 있고 점점 이제 기기가 복잡해지면서 숙련자 길러내는 게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고숙련자들은 부족하게 돼 있고 또 초급자와의 어떤 이제 기술 격차, 난리지 그 격차는 계속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해소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럭히드 마틴은 이제 AR 안경으로 항공기 조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초급자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초급자들도 96%까지 이제 정확도를 높이고 속도를 30% 이제 향상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R 솔루션이 몇 가지 지금 시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솔루션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원격 협업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용자들이 원격에서 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술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VR로 이제 원격에서 이제 관리하는 그런 기술, 그리고 가상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어떤 작업자 설비의 레이아웃을 가상으로 하는, 그리고 디자인도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의 솔루션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 수행은 작업자들이 실제로 이제 작업을 하면서 그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R 설비 이제 검출하고 조작을 가이드하고, 그다음에 아까 검수 쪽 QA에도 많이 사용되는데 검수를 가이드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조작을 할 때 어떻게 조작을 할까, 이 토크까지 이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토크까지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시화시키고, 최근에 나온 솔루션은 이케아 가구 배치를 AR로 이제 가이드해서 이케아 조립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건데, 그래서 가구를 만들 때 이렇게 가이드해주는, 어쨌든 이제 그 작업자들이 공정 수행할 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유지 보수는 어떤 설비에 대한 실시간 성능을 보여준다든가, 여기 이 그림에서처럼 설비에 대한 실시간 성능 보여주고 그 설비에 대한 고장을 예측해주는 그런 솔루션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비를 이렇게 어셈블리하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정비도 프리딕티브라고 해서 예지 진단까지도 이제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어떤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들을 직접 작업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이 되는데, 또 교육 훈련도 이제 완전한 VR로 작업이 된 거나 아니면 AR을 통해서 가이드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들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솔루션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단순한 이 데이터의 제공이냐, 아니면 정말 사용자에게 필요한 어떤 디지털 트윈의 완벽하진 못하더라도 어떤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작업자들이 이 사용하는 거에 불편해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작업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전달을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런 정보들이 제공이 이제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사례들인데요.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사례들 보면은 뭐 시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주로 자동차에서 많이 이제 적용이 됐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이 AR, XR 사업에 좀 이렇게 실제로 이제 실증해서 뭔가 이렇게 가시적인 결과를 좀 얻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시작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3년 사업이고, 그리고 3년 동안 한 100억 정도의 규모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실증 사이트에서 직접 이제
그 어떤 그 결과를 내는 G가 이제 35% 생산성을 향상시켰다고 하는데 저희는 실제로 적용해서 얼마를 이제 향상시킬 건가 그거를 이제 실증을 통해서 한번 보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3년 사업이고 올해는 이제 그 커넥티드 디지털 트윈의 이제 그 단계를 보게 되면 커넥티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지능형 디지털 트윈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차년도에 그 단계에 맞는 디지털 트윈을 개발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솔루션까지 개발을 할 예정이고 저희가 대기업 공장 그리고 중소 공장 이렇게 두 개를 사이트를 정했고 올 초반부터 올해부터 계속 그 사이트를 보고 있고 내년도에는 실제로 실증이 일어나고 3차년도에 보면 저희가 어떤 수치적인 그 얼마나 향상됐는지 수치적인 거를 이제 뽑아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솔루션을 다 이제 실증 사이트에 적용해서 이제 개선되는 그런 수치를 얻어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의도로 굉장히 커질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 정도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쪽 그 XR 그 솔루션 개발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실제로 제품도 지금 상용화가 되었고, 근데 이게 이제 단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XR 트윈 정도의 결과물을 내려면 아직 이제 초기 단계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 세계 시장을 볼 때도 이 XR 트윈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희도 어떤 그 공정에 최적화된 어떤 트윈을 만들고 적용을 한다면 저희 쪽에서도 아직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XR 트윈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이 디바이스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완성도 있는 디바이스들이 이 시장에 출현이 되는가. 홀로렌즈 2는 굉장히 좋은 디바이스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고 또 사이즈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도 좀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바이스들 출현이 굉장히 이 핵심 앞으로의 이 시장을 결정하는 핵심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XR 트윈이 제조뿐만 아니라 뭐 의료나 건설, 국방 이런 쪽에 전 산업에 파급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센터장님이 이 XR과 디지털 트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아주 좋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들으면서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세션 발표 마저 듣고 그다음에 전체 패널 디스커션 할 때 패널들 토의를 통해서도 좀 궁금증 해소를 하고 혹시 이 플로어에 계신 우리 유튜브 라이브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댓글 올려주시면 그거 취합해서 저희가 같이 또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분야인 것 같아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발표는 우리 텔스타 홈메일이라는 기업의 우리 박정수 대표님이 나오셔서 실제로 이 디지털 트윈과 XR 기술이 실제로 텔스타 홈메일이라는 스마트 팩토리 전문 기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또 좋은 또 강연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박정수 대표님 또 모시겠습니다. 자료도 바꿔주세요. 자료도 바꿔주세요.
이제 편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실시간에 나오는 실시간 나가고 나중에 괜찮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텔스타 홈멜의 대표 파트너인 박정수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그 키워드는 이겁니다. 실감 콘텐츠가 도대체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제조업이 안고 있는 어려움, 원가의 어려움이라든가 품질 관리의 어려움, 또한 리드 타임에 대한 납기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과연 매니팩처링이냐? 이제 시장 자체가 강력한 서비스, 즉 경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고객으로부터 피드백이 되는 서비스. 그래서 오늘 제 하도는 그 매니팩처링하고 서비스의 합성의 매누비스를 가지고 텔스타 홈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 소개 간단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스마트 팩토리 기술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그다음에 실감 콘텐츠 적용 사례로 발표 순서를 잡았습니다. 발표하는 저는 지금 현재 성균관대학교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 대학원에서 스마트 팩토리 총론하고 스마트 팩토리 컨설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거 경험은 SAP, 3일에게 PwC에 있었고요. 연세대학교에서는 생명공학 마케팅 쪽에 1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먼저 그러면 텔스타 홈멜의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텔스타 홈멜은 33년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텔스타 홈멜에서 이제 보면은 이 계열사들이 있는데요. 이 계열사들이 대부분 지능형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기 위한 회사들입니다. 인공지능 전문 회사,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 미국 현지에 있는 미국 법인, 스마트웨어 시뮬레이션 하는 아까 3D 시뮬레이션 하는 전문 회사죠. 오토 MES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텔스타 홈멜 울산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지금 현대 자동차의 역사와 텔스타의 역사는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넘어가요. 안 붙지?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5G로 연결된. 됐어. 저 오늘 발표할 내용들은 대부분 다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화면들이고요. 이 텔스타의 역사를 보시면 33년 동안 저희들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 운영 전문 회사 되기 전에 이미 1987년서부터 설비단의 품질 관리, 그다음에 설비에서 움직이는 제품에 대한 이력 추적 품질 관리를 현대자동차와 같이 해왔고요. 최근에는 과기부에서 준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통합 솔루션 개발을 하고 있고요. 중기벤처부하고는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엣지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맞춤형 화장품, 즉 화장품 조제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맞춤형 화장품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능형 스마트 팩토리는 저는 이 장표 한 장으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컨설팅 펌이나 많은 제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왔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82년도에 타임지가 사람이 아닌 기계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했어요. 이게 이 지금 타임지가 83년도 자료인데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퍼스널 컴퓨터가 제공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약 한 30년 동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AI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은 제조업에서는 전통적 소프트웨어 개발, 즉 데이터를 흘리기 전에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프로세스 디자인하고 그러고 나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던 시대라면, 앞으로는 빅데이터까지 담아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에다가 아웃풋을 동시에 넣어보면 귀납적인 거죠. 귀납적인 방법으로의 소프트웨어 개발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계학습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시대를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해서 ERP나 MES를 돌렸던 시대에서 생산 현장이나 마케팅 쪽에 보면은 언스트럭처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기업 경영에 도입해서 의사결정하고 거기에서 매출을 신장시키고 제조업의 핵심이라는 QCD를 달성할 것이냐가 저희들의 이제 놓여 있는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스트럭처 데이터를 그동안 쭉 해왔는데 언스트럭처 데이터는 결국은 엣지 컴퓨팅에다가 AI를 접목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죠. 빅데이터라는 게. 그래서 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making the invisible visible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테스트하면은 PLC 단에 이 데이터를 생성시켜서 이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쪽에 한 33년을 해왔는데요. 이거를 데이터 레이크 쪽, 빅데이터는 데이터 레이크 쪽, 스트럭처 데이터는 데이터의 에어하우스 쪽으로 해서 이거를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해서 AI 베이스의 애널리틱스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고 기존에 해왔던 통계 패키지를 이용한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들은 오그멘티드 애널리틱스를 해야 됩니다. 앞에 우리 SR 인공지능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보면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제조업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증강된 분석 능력이 이제 앞으로 필요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IoT가 이제는 인텔리전스 오브 띵스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지능형 IoT 시대가 대비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의 특징을 보시면은 뭐 데이터 양이 많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아니라 복잡도가 높아지면 또 이것도 빅데이터의 이슈가 될 거고요. 복잡도가 낮아도 또 데이터 양이 많으면은 그것도 하나의 빅데이터 관리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텔스타는 그동안 그 품질 관리 부분, 품질 이력 관리 부분, 설비 관리 이런 구축을 해오면서 현장에 있는 데이터 관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현장에 있는 언스트럭처 데이터인 빅데이터까지 관리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존 빅데이터 창고하고 데이터 레이크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결국은 언스트럭처 데이터는 일단 저장하고 그때 거기다가 데이터 스키마를 해서 SQL에 관심 있는 걸 트랜스포메이션 빅데이터 에어하우스 쪽으로 올려가지고 결국은 이런 거예요.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처럼 어떻게 하면 핸들링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이냐. 그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로 보시면은 이제 결국은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 레이크가 있으면 이거를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전처리는 어떻게 하고 AI를 이용한 학습을 어떻게 하고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건데 많은 사람들이 AI 하면 학습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실무에서 해보니까 학습도 학습이지만 분석이 중요하다. 분석이란 어디다 쓸 것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그 아키텍처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엣지 컴퓨팅의 필요성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클라우드로 바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엣지 컴퓨팅을 활용해 가지고 바로 거기서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지능형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생산 현장에는 린 생산, 즉 말하면 낭비를 제거하고 어떤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린 생산이 있었고 품질에서는 식스시그마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우리가 그동안에 간과하지 않았던 이 0.1% 이내에 있는 어노멀리 디텍션들을 찾아내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진단하고 이걸 정상화시킬 것인가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미세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진단할 수 있는 것들이 AI를 활용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을 트래픽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엣지 컴퓨팅 단에서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엣지 컴퓨팅을 쓰지 않았을 때 그때는 사실 트래픽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클라우드로 바로 연결해서 쓰고 뭐 ERP나 MS 쪽으로 올리면 데이터가 너무 무거워지고 하드웨어도 많이 구축해야 되고 비율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 저희들이 국제과제를 하면서 AI 엣지 컴퓨팅을 써가지고 이 부분의 그 현장에 PLC단에서 품질 관리라든가 설비 품질, 그 다음에 생산성, 임률, 수율 쪽을 보면은
트래픽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그냥 획기적으로 지금 AI 집 컴퓨팅을 쓰는 목적이 여기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비정형 데이터에 이제 데이터 라벨링을 해가지고 이미지 분류라든가 박스로 묶기라든가 시멘틱 분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장에 있는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인공지능 하기 전에 전처리 단계에서의 어떤 라벨링 비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PS를 딱 말씀드리겠는데 CPS는 사실은 사이버 피지컬 클라우드 컴퓨팅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 CPS적인 거는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하이러키로 갖고 있었던 시스템 개발, 즉 필드 레벨, 컨트롤 레벨, 플러스 레벨 이런 정의에서 이제는 CPS 베이스의 오토메이션화, 또 더 나아가서는 오토노미, 자율화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아키텍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CPS를 활용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아까 이 앞전 섹션에서도 말씀드렸던 엑사나 이런 쪽에서도 활용되는 게 결국은 CPS 개념 하에서의 활용 분야가 굉장히 넓게 펼쳐지고 있다. 확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이 장표 하나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피라미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뭐 거의 한 40년 동안 이 공부를 해왔죠. 그때는 CPU만 있었어요. 센트럴 프로세스 유닛만. 그러나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GPU가 등장하게 됐고 거기서 IO라든가 센서, 액추에이터, PLC 이런 부분 쪽에서 이제 스트럭처 쪽뿐만 아니라 언스트럭처 데이터도 경영에 반영해서 제조업의 어떤 경쟁력을 올리는 데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CPS 애널리시스하고 AI 애널리시스를 종합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제조 현장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 쪽에서 빅데이터가 이제 계속 중요시되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NPU입니다. 지금 AI를 이제 적용해서 하니까 뉴럴 프로세스 유닛까지 넣어가지고 결국 저희 회사 제품인 링크5 MOS는 CPU, GPU, NPU를 다 아울러서 결국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그멘티드 애널라이시스입니다. 단순히 통계 처리만 아니라 아까 증강현실, 뭐 XR에서 들어오는 그런 언스트럭처에서 올라오는 이미지들을 갖고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걸 만들어줄 것이냐가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그동안의 3차 산업혁명에서는 저스트 인 타임이었어요, 사실은. 린 생산이라나 식스시그마라든가 해서 저스트 인 타임이었는데 앞으로 우리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거나 모든 기업들이 피트 인 타임, 맞춤형을 제때 제공할 수 있는 회사로 변모해야 될 거고 그것이 바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타임을 이야기했다면 미래는 스피드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과연 제조업이 전사적 제조 지능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스마트 팩토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이렉트 투 컨슈머 현상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유명한 아마존에서부터 지금 탈퇴하고 있잖아요. 나이키가 나오고 있고 그 플랫폼에서 뭐 200여 개의 업체가 지금 최근에 다이렉트 투 이제는 플랫폼을 아마존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성하겠다는 움직임이 지금 세계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결국은 과거에는 우리가 제조업 하면은 생산성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텔스타 홈에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생산 대응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화가 강화되고 있고 고객의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고 맞춤형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에서 다이렉트 투 컨슈머가 이제 앞으로 마케팅의 하도가 될 거고 제조업의 전략의 키워드가 될 텐데 그 고객과 시장에게 제조업은 어떻게 대응할래? 어떻게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에 포인트를 맡았을 때 리스판시브니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면 1970년대, 80년대가 됐죠. ECR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Efficiency, Consumer Response. ECR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을 때도 센세이션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P&G라든가 뭐 이런 업체들이 그걸 발명했듯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는 생산성과 효율성, 유연성이 다 결합돼서 결국은 제조업이 살아남으려면은 시장에 대한, 고객에 대한 대응력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그 밑에 출발은 주문, 가공, 조립, 검사, 출하 이쪽 부분 쪽에서 IO 센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표준 설계, PLC, 데이터
파트 데이터베이스, 디지털라이제이션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써서 결국은 품질 우위, 원가 우위, 납기를 단축시키는 그런 효율성을 만들어내서 그 핵심에는 AI 엣지 게이트웨이를 활용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연결해주는 이런 게 필요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실감 콘텐츠 적용 사례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공장은 저희 그 경주에 있는 스마트 팩토리 시범 공장입니다. 이게 한 2,000평 규모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경주시에서 지금 3D 레이저 커팅인데 산타페에 차틀 있죠. 창문틀에 홀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자동차가 이 홀가공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연비 때문에 얇으면서도 굉장히 강도가 높은 철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3D 레이저 드릴을 가지고 이걸 이제 가공을 하는 건데, 과거에 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여기서 보시면은 디지털 트윈하고 이제 피지컬 팩토리하고 이 연결할 때 AR과 IoT를 써가지고 지금 현장을 지금 개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완성은 안 됐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여기 쓰고 있는 로봇은 독일의 트럼프 걸 갖고 쓰고 있는데요. 2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주 차종은 아까 말씀드렸던 SUV 차종의 이 창틀에 홀 가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시범 공장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애주워즈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제 생산 관리 분야, 그다음 보전 부분, QC 부분, 그다음 공장 관리 전반에 대해서 정말 그 시스템을 갖고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설비 가동률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단가 변동 추적이 불가능했다든가, 아니면은 모니터링 부재로 계획 대비 달성률이 확인이 늦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산관리 쪽에 갖고 있었고요. 보전 쪽에서는 가동의 이어짐이나 설비 비가동 이어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웠고, 그다음에 오류로 인한 데이터 신뢰도가 하락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캐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누락이 발생하는 것들을 봤고요. 그다음에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서 보전이 어려웠습니다. 그다음에 품질 쪽은 데이터 누락뿐만 아니라 이제 발생의 원인 이력 추적이 잘 안 됐어요. 품질에 대한 이력 추적이 안 됐고, 이런 부분들을 공장 전체 경영 측면에서 보면은 시각화의 부재, 시스템의 부재, 그다음에 그 디지털 트윈상에서 데이터 출력이 없음으로써 거기에서 나타나는 비가동 알람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애주워즈 분석을 해봤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공정 최적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시켜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을 통한 설비 가동률을 극도화해 보겠다. 그다음에 실시간 품질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통한 전사적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해봐야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의 실적 관리를 통한 경영 효율화를 해봐야 되겠다.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적어자면요, 디지털 트윈 따로 있고, 사이버 피지컬 따로 하고, 공장의 시스템이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이게 한마디는 동기화입니다. 이게 전부 다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돼.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생산성 향상을 한다, 근데 결국은 이 공정 최적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 요원을 이제 지식 근로자로 전환시키는 그런 어떤 모토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 디지털 트윈을 통한 설비 가동률 극도화에서는 보통 이제 실시간 상태라든가 모니터링을 해서 실비 보존 업무를 할 때, 이때 그 이력 추적이나 이런 적용하여서 보존 설비 중단 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치화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데이터 부분에서 잡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사적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에서는 이제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최적화 측면에서 이제 품질 관리를 보기 시작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걸 통해서 실적 관리를 통한 경영 효율화를 이제 꾀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네 가지가 동기화적으로 움직여졌을 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디지털 트윈 기술을 발휘할 수 있었고, 그 디지털 트윈 기술을 발휘하기 전에는 빅데이터 관리 기술이 있어야만이 가능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인공지능 스마트패드 구축 로드맵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디지털 트윈과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XR, AI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하게 된 거는 결국은 과거에 자동차 산업에서 디지털화를 해왔고, 거기서 품질에 대한 저희는 토탈 솔루션 SPC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거기에 이제 이런 기술들을 접목하는 것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달 다음 달 정도 되면 이제 AI 엣지 박스를 위한 이제 비전 시스템 구축이 이제 완료돼요. 이때쯤 되면. 그래서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축 내용을 보시면 이런 이제 통계적 뭐 공정관리라든가 자동화 물류 공급, 실시간 현장, 그다음에 인바운드 물류 최적화, 이제 물론 아웃바운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공정 유틸리티 제어 시스템, 그다음에 AI 기반 제품 품질 검사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나 사이버 피지컬 프로덕션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은 최적의 상태로 컨트롤하기 위함이에요. 공장을. 그래서 옵티마이즈 컨트롤을 실현하기 위한 거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이제 과거에는 ERP 쪽에 있는 거를 생산 현장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이거를 전부. 물론 ERP는 ERP대로의 고유의 기능이 있고 MES는 MES대로 고유의 기능이 있지만 사이버 피지컬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끌어서 다시 CPPS, 사이버 피지컬 프로덕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구성도는 이런 거고요. 네트워크 구성도에서 뭐 특이한 것은 뭐 보시면은 뭐 사무실에서 현장을 그냥 원격으로 보는 문제를 해결해서 네트워크를 했고 내부에서는 각각의 설비들마다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I/O 링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들의 그 테스터 홈멜에서 보는 CPPS, 사이버 피지컬 프로덕션 시스템은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가상과 현실을 연결한다면 그 안에 저희들이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놔두고 여기서 실시간 연결을 어떤 컨텐츠들을 할 것이고 여기서 가상화해서 데이터에 어떻게 가상화를 시켜줄 것인가 이거가 이제 모니터링, 분석, 시뮬레이션 해서 제어 최적화를 하는데 여기서도 저희들이 이제 우선순위를 줄 때 컨트롤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 그리고 현실 세계에 적용할 것이다. 나중에 설명할 때도 O2O냐 O4O냐 이런 개념이에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냐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냐 이런 것처럼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지금 활용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설명했던 3D 시뮬레이션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이거 3D로 먼저 굽고요. 디지털 트윈을 빌드업 시키는 겁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이제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고요. 평택 우리 본사에서 경주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원격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제 사이버 피지컬 프로덕션 시스템 구축을 해놓은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생산 운영 시스템 쪽을 보시면 이 자체가 이제 플랫폼 자체가 이 현장을 먼저 현장에 있는 뭐 입고 가공 뭐 조립 검사 출하 이런 쪽의 매니팩처링 데이터를 AI 엣지 컴퓨팅 마스터 PLC에다 넣어서 오픈 API를 연결해서 결국은 이쪽하고 연결해 주고요. 또 POP 모니터링은 별도로 이거는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그 통계 패키지 기준에 포인트 오브 프로덕션 쪽이니까 이제 통계 패키지 모니터링을 한 것을 올려서 여기서 결국은 저희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증강 분석이 필요하게 돼요. 이게 통계적으로 분석한 거하고 가상으로 봐서 우리가 이미지로 분석했던 것을 오그멘티드 해서 이제 애널라이시스를 해보는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는 ERP나 SCM이나 PLM에 있는 다른 시스템하고도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다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은 연결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을 어떻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사상에서 만들어낼 것이냐가 핵심 키워드고 저희들이 제공하는 생산 운영 시스템 MOS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상태에 있는 것은 이제 물류 자동화 라인이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생산 모니터링도 과거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 다시 연결을 해서 각 설비별 실시간 생산 현황 파악하는 거하고 설비 가동 여부 파악하는 것들은 뭐 핸드폰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어디 뭐 원격이니까 어디서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통계 공정 관리 시스템 과거부터 해왔던 것들을 이제 자동 등록하게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입력에 동원되지 않고 자동화를 해서 결국은 여기에 이제 AI를 접목시켜 가지고 그 인간의 오류를 최소화시키는데 저희들은 초점을 맞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물류 쪽은 이제 그동안 해왔던 태플릿 PC를 활용해서 정보 실시간 지게차 내에 공유하고 부품 공급 시점을 고려하여 라인 비가동을 제로화시켰어요. 이제 이것도 이제 사실 인바운드 물리니까 가능합니다. 아웃바운드는 다른 경우 수가 또 발생하겠죠. 그러나 이제 우선 생산 내 우리 공장 내의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장 물류 유틸리티 제어 시스템들은 이제 계속 키오스크나 PC 클릭을 써가지고 게이트와 전 등의 원격 컨트롤 기본적인 것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합을 하시면은 이런 겁니다. 인공지능 객체 검출을 통한 제품 완전성 검사 부분 쪽은 과거에는 이게 이제 뭐 공정을 마친 후에 검사 지그가 필요하다든가 뭐 검사 시간 소요라든가 지그 제작 비용이라든가 이런 고비용 구조들을 갖고 있었는데 에지즈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걸 보면 가공 제품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홀 종류에 따라 라벨링 작업이 진행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해당 데이터를 학습하게 했고 새로운 가공 제품 촬영 시 홀 검출 및 홀 종류를 판정하게 했어요. 이건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머신 비전 같은 걸 쓰시고 그다가 이제 머신 러닝을 시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차적으로 효과가 나는 게 사이클 타임 쪽에 또 리드 타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축되고 있고요. 가공 제품별 검사에 대한 지그 제작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코스트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정량화하기 애매한 것들은 못하고 정량화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은 대충 뭐 시간당 생산량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되고 있습니다. 142초 걸렸던 것이 108초에 나오고 있다든가 뭐 현 수준의 뭐 로봇 활용을 통한 동일한 동작 제어라든가 가동률이 뭐 93%에서 95% 정도로 약 한 2% 올라갔다 이런 것들이고요. 이제 분량률이나 작업 시간이나 납품 시간 단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정량하기가 쉽잖아요. 이걸 보면은 목표를 세워놓은 것에 한 72% 정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작업 시간은 한 21% 정도 단축이 된 게 원가가 이제 좋아지는 거죠. 일단 납품 기간 단축 같은 경우도 약 20% 정도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 평택 공장, 우리 평택 본사에서 경주 공장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그 생산성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한아시안 정상회의 부산에 있을 때 이제 전시한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사이버 피지컬 프로덕션 시스템을 통한 원격 생산을 운영했던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게 할 것이고 그 제조업들은 변화하고 있는 시장, 즉 맞춤형 시장이나 개인화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게 할 것인가. 과거에 우리가 부르짖었던 제조업의 생산성이 아닌 정말 제조업이 시장에 대응하는 역량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이버 피지컬에 관련된 개념 설계를 했어요. 그 개념 설계를 잠시 보시면 이제 피지컬은 현재 공장이고 이거는 인터넷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1차적으로 데이터를 구웠죠. 이쪽 구워가지고 결국은 현장에서 데이터가 생성되고 수집되는 것들을 이제 전송을 합니다. 이게 현장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 여기에 이제 1차적으로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데이터 분석을 해서 분석된 데이터가 다시 이것이 인공지능 분석에 대한 현장 적용 과정을 거쳐서 최적화 활용 쪽으로 가는데 여기에 인공지능에 세팅을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넣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피지컬로 가면 결국은 맨 처음에 여기서 보냈던 데이터가 이런 가공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경험 데이터로 축적이 돼요. 현장이 과거에는 프로세스, 아까 연역적 방법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프로세스를 디자인해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귀납적 방법이라는 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돌려봤더니 여기에 경험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 경험 데이터가 다시 현장에 적용되면서 제조업은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대응력이 올라가더라. 이렇게 이제 추적을 해본 거예요. 다시 이제 보시면 이거가 이제 진화하면 다시 AI 분석을 해서 데이터 분석에다가 훈련된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를 넣어서 다시 또 최적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이클을 돌리면서 경험 데이터 축적을 저는 핵심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인공지능이나 통계적 처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개선된 모습으로 계속 현장에다가 그 데이터의 역량을 집어넣어서 제조업의 대응력을 극대화시킬 것인가가 저희 텔스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인데요. 사실 오늘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텔스타는 빅데이터 관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는가는 뭐 수십 년간 해왔으니까 그거는 근데 요즘에 이제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와서 센서 기술이나 이런 것을 써서 진행을 하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장 분석을 하고 그것을 가치에 창출하는데 이 가치 창출 부분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적화해서 운영하는 쪽은 인터넷 오브 에브리싱을 하고 있고요. 보시기에 지금 좌측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O2O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경험 데이터를 올려서 여기에 수많은 뭐 어떤 시행착오나 어떤 분석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생산에다 집어넣는 연구 데이터 같은 것들이 생산에 적용되는 이런 거에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쪽입니다. O4O입니다. 현장이 결국은 XR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걸 쓴 다음에 현장이 결국은 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경험 축적 데이터가 나타나서 의사결정이 굉장히 정교해지고 그다음에 고객한테 대응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iOS나 맞춤형 데이터가 온라인에서 들어오고 다시 그것이 경험 데이터가 온라인으로 가는 그러니까 연역적과 기납이 혼합되어 있는 동기화의 모습으로 지금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좋은 또 발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다음 순서는 이 자리에 이제 두 분의 전문가분을 모셔서 저희가 패널 디스커션을 하려고 하는데요. 패널 토론 뭐 겸해서 두 분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한 분씩 지금 요 발제됐던 두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 보신 것들에 대한 뭐 코멘트라든가 혹은 뭐 약간의 어떤 질문을 같이 병행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또 알고 계신 그 분야에 대한 내용을 조금 첨언을 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먼저 우리 스토익 엔터테인먼트의 우리 김홍석 대표님 모시겠는데요. 우리 김홍석 대표님은 원래부터 이제 게임 분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VR이나 AR 이 가상현실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분야는 엔터테인먼트하고는 좀 별개의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산업적인 디지털 콘텐츠 영역이기 때문에 약간 좀 색다른 접근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또 VR, AR 디바이스나 그 솔루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많은 부분 경험을 하셨던 분이니까 우리 김홍석 대표님의 코멘트를 좀 잠깐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방송이니까 여길 봐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스토익 엔터테인먼트의 김홍석입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왔었기 때문에 여기로 왔는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98년서부터 사실 그 3D 형태의 게임들을 많이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한 2016년, 17년도에는 이제 가상 그 한국 VR 산업협회라고 지금은 이제 가상 증강 현실 협회로 바뀌었죠. 그게 초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VR 쪽 AR 산업을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전도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역할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 작업을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는 다시 현업으로 더 되돌아와서 이제는 이제 좋게 말하면 산업역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2014년서부터 이제 AR 프로젝트를 좀 진행했었고요. 15, 16년 넘어가면서부터 16년도에 이제 VR 쪽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쉽게 말하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16년, 17년, 18년을 넘어가면서 계속 시장은 점점 활성화 될 듯 하다가 활성화 안 됐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러다 갑자기 이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언택트에 인해서 실감 콘텐츠가 다시 관심이 많이 고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사명 자체가 스토익 엔터테인먼트잖아요. 그래서 게임 콘텐츠라든지 교육도 그냥 교육이 아니라 에듀테인먼트라든지 이런 쪽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그 언택트 관련되어서 냉동 창고 작업을 갑자기 PBR로 작업을 해주십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게 한 6월 달쯤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PBR이라고 하면 이제 피지컬 베이스드 렌더링이라 그래서 완전 실사처럼 사진 찍은 것처럼 똑같이 3D 그래픽을 만들어서 현실과 똑같이 재현하는 역할. 이것들을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뭐 예전에 나왔었지만 최근에 굉장히 관심이 갔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김영수 교수님께서 저한테 주제를 주신 게 이제 제조 분야 디지털 트윈 구현과 실감 콘텐츠 기술 적용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토론을 좀 해봐달라 해서 저는 일단 이것부터 생각해봤었어요. 도대체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 되게 대중한테 생소할 수 있는, 저도 이제 뭐 냉동 창고 작업을 PBR로 해보다 보니까 이게 왜 필요하지? 이런 걸 하는구나, 이런 걸 하는 거. 그러면서 쌀쌀 최근에 좀 공부를 하게 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현실 세계하고 이걸 똑같이 만들어 놓은 가상 세계하고 계속 인터랙션을 하면서 뭔가 데이터치를 AI 인공지능으로 반응을 해서 특정한 상황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으면 이게 디지털 트윈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전문 컨텐츠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실감 컨텐츠를 도대체 여기랑 무슨 상관이 있을 거냐 일견 보기에는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마지막 단에 출력하는 단에 실감 컨텐츠 완전 현실하고 똑같이 만들면 좋겠구나. 근데 이게 이따가 좀 그런 말씀도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공장이라고 하면 원통형 터빈이 있으면 이걸 그냥 동그란 원통으로 만들어도 사실 보는 사람이 문제를 파악하기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원래 이 터빈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비용을 감수할 만큼 이게 의미가 있을 것이냐라는 거에 저는 이제 질문이 들어갔고, 왜냐하면 그 냉동 창고를 처음부터 A to Z까지 전부 다 만드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기간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할 거냐? 왜 필요하지? 라는 질문들을 하면서 이제 시간 콘텐츠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끔 좀 비유를 하면서 얘기들을 하는데, 요리와 좀 비교를 한다면 결국은 이 디지털 트윈의 핵심, 그러니까 요리의 원재료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이고 수많은 빅데이터들이고,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냐의 AI 이슈, 인공지능의 이슈였던 것 같고, 이 인공지능 이슈가 이제 IoT라는 기술들하고 또 연결이 되고, 이런 연결고리들이 결국은 나중에 표출돼서 이제 결국은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려면 5G라는 기술, 거기에다가 5G가 네트워크가 여러 개가 생기면 5G 이제 엣지 컴퓨팅까지 쭈루루룩 들어가는 그런 관점에서 맨 마지막 단에 있는 것들이 실감 콘텐츠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리를 비교를 하면 저는 이제 다들 좋아하시는 분 많겠지만 이제 닭볶음탕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생닭, 생닭이라고 요리는 항상 맛있으려면 재료가 좋아야 한다고 늘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 재료는 결국은 빅데이터고 AI고 IoT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약간의 양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닭볶음탕 생닭만 그냥 끓인다고 맛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어떤 요리 재료들이 막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그런
요리 재료들 들어가는 것들이 마지막에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여기 정말 터빈이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혹은 AI가 번역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식의 형태의 마지막 어떤 양념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활용 점정일 것이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인간을 위한 기술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래서 그 디지털 트윈이 뭐 어쨌다고라고 했을 때 뭐를 다 고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바뀔 거니까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라고 인간한테 알려주는 기술일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활용 점정이라든지 혹시 양념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 이제 양념이라는 부분을 약간 좀 설명을 더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는 그 가상현실 붐이라는 것들이 불었단 말이죠. 2014년도에 페이스북에 그 주커버그가 이제 2조 원씩 막 투자를 해 가면서 이제 도대체 왜 VR이 뭔데 2조 원을 투자했어? 라고 해서 페이스북이 이제 오큘러스 인수하면서 2조 원을 사용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왜 저게 뭐지 하고 훅 떠올랐고 대한민국에서는 2016년도가 VR 뭐 산업 원년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막 언론 지상에 막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17년, 18년도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냐 하면 아직 가정에는 HMD라든지 뭐 VR용 PC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건 마치 예전에 우리 가정용으로 그 IBM PC 들어오기 직전에 오락실에서 게임 유행하듯이 아 밖에다가 테마파크를 지어야 되겠다. 오락실처럼 사람들 다 몰리는 식으로. 그래서 2017년, 18년도에 테마파크가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뭐 업체들 막 얘기하면 다 기억나실 만한 업체들이었는데 지금 그 업체들이 다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 사라진 이유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 코로나는 거의 마지막 결정타였고요. 마지막 결정타 전에 2018년도에도 시장이 거의 다 죽었었어요. VR 테마파크 시장이. 그 이유는 뭐냐면 양념이어야 했을 가상현실이 요리의 원재료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던 거거든요. 즉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어떤 놀이라는 즐거움을 주는 거에 있어서 가상현실은 맨 마지막에 활용 점정을 한번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가보면 200평짜리 공간, 평은 아니고 넓은 공간에 HMD, 시뮬레이터, HMD 뭐 이런 식으로 쫙 써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 이건 주객이 전도됐다. 얘는 아직 기술적으로 발전하지 않은 기술이기도 하고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기도 한데 이게 유행 따라서 모든 것이 이 VR로 노는 것이 채워졌다라는 거는 양념이 그 원재료 역할까지 다 하겠다고 나선 거였었어요. 거기에는 PC 그다음에 오락실 게임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볼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놀이기구도 다 엮이고 그 이후에 HMD는 활용 점정으로 VR을 하나씩 딱 끼웠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처음부터 양념이 너무 몸통 역할, 원재료 역할까지 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는 되게 힘든 사업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더욱더 어떤 제가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이제 제 전문 분야는 아니고 저는 가상현실 쪽만 전문이라기보다는 조금 열심히 해왔을 뿐인데 그런 것들은 디지털 트윈에서 요구하는 AI나 IoT나 이런 데서 어떤 것들이 저희한테 우리 쪽 영역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더 잘 보이고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데이터로 인간한테 다가올 것이냐를 가상현실 기술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미를 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원재료가 좋지 않으면 사실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가 없죠. 근데 원재료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요리가 맛있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최종 관리자 땅에서 보여지고 비춰지는 이런 화상들하고 사운드라에서 실감 콘텐츠 기술들이 좀 적용이 될 때 요리가 완벽하게 맛있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일단 디지털 트윈과 실감 콘텐츠 기술 적용 쪽에 대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이게 우리 김홍석 대표님이 그 한국 VR 산업협회 처음 만들었을 때 초대 사무국장도 하셨어요. 그래서 워낙 이 가상현실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실무 적용 분야에 워낙 그 히스토리도 많이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 많이 알고 계셔서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한 분 우리가 패널로 모신 또 전문가분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코리아텍이라는 잘 알려진 우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부에서 지금 교수로 재직 중이신 우리 김원태 교수님이 또 이제 디지털 트윈 쪽에 굉장히 또 깊은 그런 어떤 발을 담그고 계셔서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서 김원태 교수님 통해서 또 그 앞서 발제된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참고로 해서 몇 가지 의견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온라인으로 하는 패널 토의는 상당히 좀 익숙하지가 않은 타입인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그 2015년까지는 에트리에서 CPS 연구실에서 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CPS 국제과제를 처음으로 실행을 했고요. 그래서 2009년도, 그러니까 CPS라는 용어가 사실은 이제 그 2007년도 미국의 피카스트라고 이제 대통령 과학기술정책자문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주요 이제 미래 기술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여기 위원회에서 처음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즈가 이제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에트리에서는 특히 이렇게는 이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하는 면에 있어서 이제 주요 미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앞으로 임베디드 시스템은 이제 CPS로 진화하겠구나라는 그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CPS 기술을 앞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 2010년도에 그 에트리에서 대규모 과제를 이제 CPS 플랫폼 과제라는 것을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PS 기술을 그러면 이 CPS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서베이를 해보시면 이게 멀티 디스플리너리한 그러니까 다학제적인 기술이다라는 게 이제 처음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 이렇게 이 CPS를 딱 정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많은데 그냥 저는 단순하게 이 CPS라는 것은 하나의 피드백 시스템이다. 우리 이제 이 제조 쪽이니까 여기 아마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제조에 대해서 그 소양이 상당히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거고 관심이 있으시니까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얘기 드리면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 정의는 이 CPS라는 워딩을 만들어낸 이제 버클리의 뭐 에드워드 리라든지 CPS 그 피카스트에서 그 일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이제 그 같이 협업해갖고 만든 사이트가 있어요. cyberphysicalsystems.org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은 그림 한 장으로 딱 요약이 돼 있는데 그 CPS란 이제 피드백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 피드백 시스템은 that are 해놓고 나서 이제 얘는 이제 분산된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distributed and networked system. 그러니까 분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brainless 로봇 요즘에 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엣지에서 컨트롤러는 엣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피지컬 바디는 이제 그 비싼 그 컴퓨팅 장비가 없이 그냥 동작하는 몸체만 가지고 워킹하는 그런 값싼 로봇 장비들 그런 것들이 이제 브레인리스 로봇으로 뭐 네이버 같은 데서 이제 얘기가 나와서 이제 산업부라든지 과기정통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분산된 제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도 CPS. 그리고 아까 우리 앞에서 말씀하셨던 많은 시스템들이 하나의 큰 규모의 팩토리 CPS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CPS 얘기를 좀 더 깊이 더 들어가게 되면 좀 이제 이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근데 그러면 이 CPS와 이제 또 디지털 트윈의 관계가 또 어떻게 되나? 요게 또 이제 그래서 이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즈가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사이버 파트를 이게 어쨌든 사이버니까 뭔가 이제 뭐 가상세계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좀 얘기를 많이 해보면 이제 그 현장에서는 주로 이 가상 월드 속에서 이제 피지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파트. 그러니까 이게 가상 속에 있는 어떤 객체들이니까 얘하고 이제 피지컬하고 이 사이버에 있는 가상 객체들하고 합치니까 이게 CPS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본질적인 CPS는 그런 피드백 시스템이면서 하나의 사이버 쪽에 그 컴퓨팅,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이 3C가 강화된 즉 사이버 오그멘티드 피지컬 시스템. 그래서 주어는 피지컬 시스템이다. 그래서 피지컬 시스템인데 점점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가 된 하나의 피지컬 시스템. 그리고 스스로 폴트 톨러런트하게 고장이 이제 미리 예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제품 차원에서 고장 예지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앞에서 발표하셨을 때는 이제 저쪽 그 클라우드 사이드나 엣지에서의 대규모 컴퓨팅 리소스를 가지고 어떤 아주 정밀한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제품, 예를 들어서 AGV 같은 걸 하나 만든다 했을 때 그 기능이 이 AGV 안에 탑재될 수는 없잖아요.
비싸지니까. 그래서 CPS 자체는 굉장히 저가면서 최적화된 그런 구성으로 CPS를 만들어서 제품으로서 팝니다. 그래서 그냥 CPS는 제품 혹은 하나의 그 제품들이 묶여져 있는 프로세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넘어가서 이 DT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02년에 마이클 그리브스라고 이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PLM이라고 하죠. 이제 PLM을 전공을 하시는 이제 플로리다 대학이 아니라 플로리다 연구소에 계신 마이클 그리브스 박사가 처음 이제 그 mirrored information, 그래서 피지컬 시스템을 그냥 미러링한 그런 컴퓨팅 혹은 소프트웨어 요 정도로 디지털 트윈을 정의하셨어요. 그게 이제 발전해서 지금 뭐 G, 지멘스 뭐 여기저기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막 떠들고 있는데 그 오리진은 이제 거기에 있다. 이제 mirrored information이라는 것. 왜냐 이게 왜 필요했냐면 PLM을 하려고 하니까 프로덕트를 계속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추적성이 있어서 이 프로덕트의 최적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정보 구조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뭔가 정보 구조체가 필요하겠다.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그립스의 그 정의에 따르면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하나의 a set of information structure.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정보 구조체의 세트다. 집합이다. 이 정도로만 정의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IT 테크놀로지가 막 발전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테크놀로지도 발전하고 비주얼라이징도 발전하고 네트워크로서 이제 IoT나 5G 뭐 이런 것도 발전하고 하니까 그 인포메이션 구조체를 떠받치는 이 기반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탄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IoT를 통해서 막강한 데이터들이 쏟아져 들어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 자동차가 있으면 그 자동차에 정보가 이제 커넥티드 하니까 데이터가 계속 쏟아져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쏟아져 들어온 데이터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IoT 네트워크나 이제 LTE 망을 통해서 그게 이제 일단 클라우드 사이드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그게 그 정보 구조체에 그 쌓이게 되겠지요. 그러면 쌓이게 된 데이터가 있으면 그다음 우리 뭘 하죠? 분석을 하잖아요. 분석하기 시작하면 분석 엔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 쪽이 또 이제 거기 서포트 해주게 됐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만 가지고는 좀 아쉬워요. 이거 뭐냐면 예측하는 부분이 좀 약하니까 그 예측하는 부분은 이제 시뮬레이션 테크놀로지가 받쳐줘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테크놀로지가 이제 디지털 트윈에 또 확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요게 비주얼라이징을 해줘야 돼요. 결국 사람을 위한 거니까 기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 비주얼라이징 하는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2D든 3D든 어떤 식으로든 그 당시에 우리 이 시대에 맞는 기술을 적용하면 되는데, 이제 오늘의 주제가 이제 XR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미래 테크놀로지가 이제 XR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디지털 트윈과 이 비주얼라이징 하는 XR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융합돼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우리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이 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 저희가 볼 적에는 이 XR이 기존의 지금 XR과 앞으로의 이 디지털 트윈과 묶였을 때 XR 기술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달라질 거냐? XR 테크놀로지는 순전히 사람에 대한 비주얼라이징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사람이 더 실감성 있고 정밀도 있고 상호작용성 있는, 그것도 버추얼 띵하고 버추얼 사물하고 이게 상호작용하기 위한 도구로서 XR을 쓰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5G의 주요 미션 중에 하나가 이제 머신 투 머신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초저지연의 속도를 가지고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물 간에 통신하게 해요. 그러면 그때 그 사물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단순 피지컬 사물뿐만이 아니고요, 버추얼 사물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버추얼 사물이 하나의 우리 사람과의 인터랙션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버추얼 사물인 이 디지털 트윈과 또 다른 디지털 트윈, 팩토리 안에 수백, 수천 개의 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거진 다 이제 디지털 트윈화가 되면 걔네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띵 투 띵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걔네들끼리의 어떤 정보 교류, 그 다음에 그것이 단순히 텍스트 베이스의 비정형 데이터 뿐만 아니고 또 비정형 데이터 안에는 또 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데, 디지털 트윈이 좋은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여주게 하는 부분,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정밀의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해서 이 피지컬 시스템의 상태를
그때는 이게 다시 그러니까 그 이후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측하는 방법은 단순히 수학적인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데이터 드리븐. 그래서 수학적 시뮬레이션과 데이터 드리븐한 그런 예측, 이 AI에 의한 데이터 드리븐한 예측을 머지하는 하이브리드 모델링이라는 기법이 지금 또 진화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시스템의 예측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얘를 우린 데이터 어시밀레이션이라고, 데이터 동화 기법이라고 하는 기법이기도 한데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 피지컬 시스템의 상태를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예측할 수가 있게 됨으로 해서 이 피지컬 시스템의 어떤 그 다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다른 띵의 사물의 피지컬 시스템의 디지털 트윈과 이 디지털 트윈 간의 XR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또 다른 디지털 트윈에서는 예를 들어서 비주얼한 데이터가 필요한 디지털 트윈이었으면 그게 XR을 통해서 머신 투 머신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 비주얼한 부분들을 다른 디지털 트윈 한테 정보로서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XR이 정밀성과 어떤 그 실감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앞으로 사람만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고, 이제 기계 간의 어떤 정교한 어떤 정합된 동작을 수행을 하는데도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은 이제 그 조금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현장에서는 이제 1세대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보는 이제 키네매틱스, 즉 어떤 그 피지컬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이렇게 모사만 해주는 형태의 그러한 디지털 트윈의 그 가상화 정도만 이제 돼 있는 걸, 이거를 커넥티드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시뮬레이션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제 동력학 모델 같은 것들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계산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키네매틱스는 굉장히 실시간으로 해줄 수 있지만, 이 동력학 모델을 해석해야 되는 시뮬레이션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런 이 대기역학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엔진 같은 거, 연력학 같은 모델들도 다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정교한 시뮬레이션까지 포함돼서 그것이 인공지능하고 딱 결합된, 그걸 우리는 지능형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진짜 디지털 트윈이 우리는 피지컬 볼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시스템 디자인할 적에는 이 지능형 디지털 트윈 모델 하나만 가지고 내가 어떤 그 자동차 하나를 디자인할 때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들겠다. 그러면 새로운 부분만 디지털 트윈화 해갖고 기존의 것과 딱 인티그레이션 해서 XR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통합 디자인을 할 수도 있는 단계로 갈 수 있어요. 물론 생산 라인에서도 같은 얘기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자율형 디지털 트윈이라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조금 또 다른 스페이스로 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역시 이 XR 분야의 전문가하고 또 디지털 트윈의 전문가 두 분 또 설명을 들으니까 발제했던 두 내용들이 또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홍석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XR이라는 게 원래는 이게 양념적으로 잘 쓰면 굉장히 어떤 분야에든 맛을 내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거기다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김원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단계적으로 처음에 센싱이 되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이 되고, 이것이 좀 더 나가서 XR 단계로 가면 비주얼라이제이션 도구로도 활용이 되고, 이것들이 다른 어떤 머신 투 머신의 인풋 어떤 데이터로도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미래까지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이게 마이너리티 리포트 예전에 보던 그런 느낌이 순간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벌써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3시 40분이라서 저희가 한 10분, 15분 내에 마무리는 해야지 다음 세션이 진행이 돼서, 요 유튜브 통해서 지금 질문해 주셨던 한 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하고 좀 유사한 굉장히 좀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을 한 가지를 네 분한테 좀 같이 드려서 각각 돌아가면서 한 3분 정도씩만 이렇게 짧게 좀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질문이 뭐냐면, 이게 XR 플러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아주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단계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2D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김원태 교수님 말씀하신 걸 또 듣다 보면, 이게 XR 플러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좀 더 나은 어떤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가겠구나라는 생각도 얼핏 가지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드리는 질문이, 디지털 트윈과 XR이라고 하는 부분이 특히 이제 우리가 제조 분야라는 이 영역에서
어떤 뭔가 이제 지금이 초창기인데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변곡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 활성화되는 변곡점을 가기 위한 어떤 그 요소가 뭘지, 그게 뭐 디바이스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솔루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 보시는 그 관점이 다 다르실 텐데 한 가지씩 정도만 한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요게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XR 플러스 트윈이라는 게 제조 분야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영역에서 조금 쓸모가 있으려면 그게 언제일 것 같고 어떤 요소가 해결이 되어야지, 아까 이제 질문도 이제 기술 도입 문제점을 해결할 부분을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요 정도 두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좀 답을 해주시면 그걸로 한번 쭉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혹시 좀 마지막 코멘트 할 게 있으면 같이 붙여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장님부터. 예,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이 XR, 특히 이제 디지털 트윈은, 이제는 이제 현실에 거의 다 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제품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그 실시간으로 해석되면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피드백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기업에서 계속해서 현재에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실제 특히 이제 제조 산업에서 보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이 작업자에 대한 팩터를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이제 된 거죠. 그 시대가 왔고, 앞으로 작업장에서의 안전이라든가 그리고 그 고숙련자에 대한 그 부족함, 이런 것들이 XR 기술들이 도입을 계속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고, 또한 그 기기 자체들이 굉장히 복잡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 고숙련자들조차도 그 기기를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것을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 시대에 있어서 XR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점은 제 생각에는 이제 디바이스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디바이스가 가장 그리고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MS의 홀로렌즈 2인데, 그 디바이스가 홀로렌즈 1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시야각이라든가 그리고 무게라든가 그리고 하드웨어의 성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가격적인 측면만 조금 받쳐준다면 보급되는데도 굉장히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앞으로 뭐 5년 내에는 이것들이 기술이 산업에 많이 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해 주시죠. 근데 아마 그 최희용님 이 질문에서 비롯된 거죠. 그 문제점이라고 하면 지금 가장 빨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비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원통형 터빙 3D 그래픽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실제와 똑같이 만들 거냐 상당히 높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높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는 모든 분야가 디지털 트윈으로 될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한 부분이 어디일 것이냐라고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높은 비용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효용을 가져오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싱가포르는 도시 전체를 지금 디지털 트윈으로 바꾸고 있는 중이죠. 거의 한 중반쯤 와 있고 앞으로 한 5년, 한 7, 8년 정도 안에는 도시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집어넣어서 여기에 치안, 뭐 공공 안녕, 뭐 상수도, 하수도 관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겠다. 이게 싱가포르이 작으니까 여기 이제 가능한 그런 얘기인데, 그럴 때 이제 지금의 저희가 지금 오늘 논의했던 건 제조 분야에 대한 디지털 트윈만 논의가 되고 있지만, 사실 디지털 트윈은 훨씬 더 크게는 도시 전체를 카피 떠버리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단 말이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거는 분명히 개인정보 문제일 겁니다. 예, 개인정보의 문제들이 이 기본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와 그 빅데이터들과
빅데이터들을 관리하는 AI가 이거의 주력인데 그 빅데이터 안에는 개인정보도 수도 없이 많이 녹아 들어갈 것이고요. 우리 지금 현재는 당장 제조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싱가포르 사례처럼 이게 현실로 확 커지는 순간에 각종 개인정보들, 그러니까 즉 데이터의 오남용 상황, 데이터 오남용은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지금 저희는 신용카드 정보 하나도 개인정보라고 얘기하는데 디지털 트윈이 훅 더 가까워오는 시대가 되면 그 모든 신체적인 정보, 왜냐하면 똑같이 만들 거거든요. 사람서부터 어떤 개인적인 데이터서부터 똑같이 카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데이터의 오남용, 개인정보의 보호,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크리티컬한 질문을 하셨는데 굉장히 날카로우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정확한 답은 없을 것 같고, 근데 기존에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사례를 보면 그게 조금 어느 정도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 우리가 피처폰 시대에서 스마트폰으로 마치 그 스위치가 온오프 되듯이 팍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폰 단순히 단말기 하나 나왔다고 해서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예, 생태계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디지털 트윈이 이제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로서 가치를 갖고 그 누구라도 디지털 트윈을 쉽게 만들 수 있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값싸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플랫폼과 생태계가 구축돼야 되는 것이 일단 선행돼야 되는데, 그럼 이랬을 때 선행적으로 이제 오버컴 해야 되는 기술이 뭐냐면, 이 디지털 트윈이 지금 다들 느끼시는 게 어렵다, 이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델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만드는 이제 제어 모델 같은 거는 그런 그 특정 시스템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주로 만듭니다. 예, 드론 같은 거 만드는데 드론에 뭐 비행 제어가 있다. 그거 다 수학 모델이거든요. 그런 걸 만들려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전문가 영역에 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의 힌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이 데이터 드리븐 모델,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아웃풋으로서 아웃풋 넣고 또 한 어떤 인풋 넣어서 그것이 다시 하나의 AI 모델에서 재학습하는 일종의 또 다른 뭐 용어로 이제 강화학습 같은 그러한 모델들이 AI 모델들이 나온다 그러면 실제 그 디지털 트윈의 제어 모델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랬을 땐 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 일단 그런 거를 하나의 라인업을 하나 구축해 놓으면 그 다음에 유사한 그런 파이프라이닝을 할 적에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기 투자 비용은 이제 우리가 좀 극복한다 그러면 하기 위한 그런 그 디지털 트윈 모델 자동 생성 기술 이런 게 좀 기술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 기술이 아닌가. 그리고 뭐 이제 5G도 사실 그 URLLC 같은 이제 그 Ultra 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 그 URLLC의 약자인데요. 그 5G의 그 메인 피처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그 XR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피처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표준도 가고 있는 상태고. 근데 이게 일단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초저지연의 어떤 통신이 일단 가능한 상태로 들어가야만 이게 이제 하나의 이게 지금 이 디지털 트윈 영역과 CPS 영역이 하나로 융합돼서 잘 워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또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제조업에서 보면은 XR이나 디지털 트윈이 생소할 겁니다. 생소하고 저게 우리가 도입을 한다고 그래서 제조업이 뭐가 바뀔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조업은 우리가 접근할 때 제조업 스스로가 이게 목적이냐 이게 수단이냐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80년대 중후반에서부터 90년대 중반에 보면 제조업이 엄청난 혁신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잘 되고 있는 회사, 지금 포춘지가 이야기하는 뭐 100대 기업을 보면 BPR서부터 시작해서 린 생산, 식스시그마를 쭉 도입했어요. 아마 그때도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과연 저걸 해야 되느냐. 이런 뭐 식스시그마 같은 경우는 5-9 아닙니까? 99.999U가 아닙니까? 100만 개 중에 3개, 4개의 분량률을 허용하겠다는 거니까. 그때 그 식스시그마라는 것을 도입했을 때 기업들은 굉장히 할까 말까 고민했었고, 아까 그 비용 이야기 했는데 비용도 엄청났었어요. 그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도입했는데 그런 기업을 도입한 기업들은 지금 현재 4차 산업을 맞이해서도 성과도 잘 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뭐 거의 2자릿수 이상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걸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은 계속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스스로 제조업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왜 우리가 매출이 줄지? 왜 고객이 이탈하지? 왜 우리는 원가가 높을까? 왜 원가를 5% 못 줄일까? 아니면 50%는 줄일 방법이 없을까? 이런 판단을 하셨을 때 획기적인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되겠죠. 뭐 나라도 도와주겠다 하니까 우리 정부 정책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XR이나 디지털 트윈을 잘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수단일 것이고 기업이 목표로 하고 있는 원가 우위, 납기 또 품질 우위를 가지고서 하려면 아까 제가 그 발표 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대한 제조업의 대응 역량을 그쪽에서 찾는 것도 기술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면서 찾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조업마다 상황이 다르고 산업별로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철저한 개념에 대한 이해, 이것을 가서 도입했을 때 우리 회사에서 가져올 수 있는 혜택, 뭐 미래 준비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또 100년 후에 이 기업의 경쟁력은 거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또 발제해 주시느라고 또 수고해 주신 두 분 발제자와 그리고 토론해 주신 두 분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유튜브 동영상 라이브 시청을 통해서 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굉장히 좀 생소하고 새로운 주제, 거기다가 이제 XR이라는 또 첨단 기술적인 분야를 우리가 같이 붙여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정답을 찾을 수는 없는 것 같지만 이런 또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또 서로 정보가 교류가 되면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큰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10월 29일 날 동일한 시간에 지금 다른 주제로 요 이제 제조 분야에서 우리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 XR이라는 분야 실감 콘텐츠를 기술을 또 활용을 해서 어떻게 또 적용할 거냐라고 하는 주제로 또 다른 세미나가 준비가 돼 있고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총 3번의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혹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아마 문자나 이메일로 정보가 계속 날아갈 거고요. 혹시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 여기 댓글에 제가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놨는데 거기에다가 보내주시고 개인 정보를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여기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수고해주셨고 오늘 세미나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요 세미나에 이어서 4시부터 서비스 분과 서비스라는 내용에서 우리가 실감 콘텐츠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이 계속 요 채널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요 끝나고 4시부터입니다. 지금 한 5분 뒤에 잠깐 인터세션 가진 다음에 아마 진행이 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채널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